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의학과에서 진료하고 있는 권지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고혈압에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운동할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재밌게 들어주셔서 저도 무척 기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제 고지혈증에서는 좀 어떤 식으로 먹는 게 또 운동하는 게 좋을지, 얼마나 도움이 될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용어 정리를 할게요. 고지혈증과 이상지질혈증은 대체로 비슷한 개념입니다. 고지혈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피에 지방이 높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우리 건강검진표 같은 걸 하거나 이랬을 때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LDL 이렇게 나눠서 보이죠.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중성지방이 높거나 이제 그런 게 고지혈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HDL 콜레스테롤이 낮을수록 안 좋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혈액 내 비정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게 이상지질혈증이어서 둘이 비슷한 개념인데, 오늘은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이 고지혈증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이 용어를 주로 쓸까 합니다. 자, 이 고지혈증도 단순한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저 고지혈증입니다.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어요 했을 때 이게 정확히 콜레스테롤이 높은 건지 중성지방이 높은 건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 좀 드물어요. 그래서 고지혈증이라는 거는 그냥 피에 한 가지 지방이 높다가 아니라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 즉 LDL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가 있고, 또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같이 높은 이런 혼합형의 경우도 상당히 있는데요. 이렇게 굳이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각각이 그 올라가는 원인이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질의 합성 경로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접근 방법도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질은 외인성, 쉽게 말해서 먹어서 들어오는 게 있고요. 내인성, 몸에서 만들어져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거의 외인성이에요. 식사로 이제 대부분이 올라가게 되고, 내인성, 이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몸에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물론 먹어서 올라가는 것도 있죠. 근데 그게 기여하는 부분이 한 20에서 40% 정도고, 내가 체내에서, 간에서 합성하는 게 60에서 많게는 80% 정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접근 방법이 각각 좀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자, 고지혈증이라고 하면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말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즉 고콜레스테롤 혈증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지혈증 약 먹는다, 아니면 내가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다면 왜 두 가지 중에서 왜 먼저 고콜레스테롤 혈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콜레스테롤이 중요한 이유는 이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가 이 혈관 내에 너무 많이 떠돌아다니게 되면 이게 이제 혈관벽을 침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에 다른 세포들과 결합을 해서 이렇게 동맥경화반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혈관 안이 이렇게 피가 통해야 되는데 안에 혈액이 가는 길이 줄어들겠죠. 즉 혈관이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맥경화증은 사실 서서히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건강한 혈관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혈액이 통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고, 동맥경화증이 상당히 진행되면 그게 혈류가 좁아지는 이유고, 또 완전히 막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이제 결국 심장 혈관, 관상동맥이 생긴다? 그럼 이게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질환이 되고, 또 뇌혈관이 생기면 뇌졸중, 그다음에 말초혈관이 생기면 다리 혈류가 통과가 좁아지는 이런 말초혈관 질환이 생기게 돼요. 하지만 이런 동맥경화는 이제 진행되는 동안은 증상이 없어요. 하지만 증상이 나타나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이 동맥경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 빈도가 상당히 높아요. 20세 이상 성인에서 5명 중에 1명이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데, 자, 그렇다면은 이런 높은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어떻게 관리할까? 우리가 이제 콜레스테롤 하면은 내가 콜레스테롤 많은 음식을 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시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알려진 음식들입니다. 계란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새우, 랍스터, 오징어, 굴, 치즈, 고기, 이제 기름기가 많은 고기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진료실에서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높습니다, 약을 드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했을 때, 이제 어떤 분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세요. 나 고기도 안 먹고 계란도 안 좋아하고 치즈도 안 먹고 내가 왜 고지혈증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고요. 또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을 해드렸을 때
이제 이 약을 갖고 가서는 안 드세요. 안 드시고 한 2달 동안 이런 음식들을 다 끊습니다. 안 먹어보려고 하고 2달 뒤에 오셔서 피 검사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알려진 음식들, 이런 것만 피한다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과연 낮아질 것인가? 이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이 지질 합선 경로가 좀 달라요. 콜레스테롤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20에서 40%, 그다음에 몸에서 만들어지는 게 한 60에서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분이 간 합성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고기도 안 먹고 계란도 안 먹고 이런 거 안 먹는 사람이어도 생길 수가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도대체 올라가느냐? 환경적인 요인도 물론 중요해요. 그래서 식이나 뭐 비만이나 운동 부족이나 스트레스, 뭐 술을 많이 한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 유전적인 요인도 있어요. 정말 어떤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는 이런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고 또 이 한 가지 유전자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유전자의 변형으로 인해서 복합적으로 이 콜레스테롤 합성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조심을 해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든지 뭐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전적인 부분은 분명 조상 탓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고콜레스테롤 혈증 관리라는 게 결국 생활요법과 약물요법 이렇게 둘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이제 생활요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콜레스테롤증에서 어떻게 생활요법을 할지 크게 이제 4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즉 에너지 섭취, 칼로리 섭취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방을 먹기는 먹는데 좀 올바르게 적절한 지방을 먹자. 그리고 3번째는 탄수화물이나 식이섬유의 섭취도 이런 콜레스테롤 혈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4번째로 운동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에너지 섭취예요. 많은 분들이 고지혈증의 식이요법이면은 이거 먼저 당연히 지방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왜 에너지 섭취를 먼저 얘기를 하느냐. 에너지라는 건 결국 칼로리죠. 뭐 단백질이든 지방이든 또 탄수화물을 먹든 결국 다 칼로리인데 너무 과도하게 된다. 그러면 에너지가 과다 섭취된다라면 체내에 남는 에너지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에너지들이 결국에는 간세포 내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촉진을 하게 되고 혈중 총 콜레스테롤치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만이나 과체중인 분들이 이런 고지혈증의 위험이 높은 건데요. 그래서 적정 칼로리를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과체중이나 비만인 성인이 그래서 한 10kg 정도를 체중을 감소하면 총 콜레스테롤, LDL은 아니고요. 총 콜레스테롤이 한 9 정도가 저하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칼로리 섭취를 조절해야 된다. 그러니까 먹는 양을 잘 조절을 하자. 그래서 비만인 경우엔 현재 체중의 5에서 10% 정도를 감량하면 혈액 내에 이런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지만 사실 이게 정상 체중이거나 마른 분들에는 딱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체중만으로 너무 접근을 하려 그러면 그것 또한 오히려 영양결핍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비만이거나 과체중인 경우 좀 체중 감량을 강조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지방 섭취예요. 지방을 먹긴 먹되 올바르게 먹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물론 고지방 식사는 안 좋습니다. 고지방 식사 자체가 에너지 함량이 높고 또 높은 포화지방산을 함량하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지나치게 지방 섭취를 제한하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탄수화물 섭취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마른 한 60대 여성분들 고지혈증이 나오면 대부분 나 고기 안 먹는데 라고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보면 이 밥량이 꽤 많습니다. 밥에, 김치에, 나물에, 찌개 이렇게 많이 드시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가 증가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에너지가 과잉이 돼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히려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 섭취량을 줄이는 것보다 이 지방의 조성을 적절히 조절을 하는 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더 효과적이고요. 그래서 비율을 보시면 지방은 한 30% 이내 정도로 하고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은 최소한으로 먹자 이런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제가 나쁜 음식이라는 표현 잘 안 써요.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이렇게 잘 말을 안 하고 그냥 적절히 골고루 드세요라고 진료실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나쁜 음식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뭐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는 건 되게 많죠. 좋다. 그걸 다 할 수는 없는데 진짜 하지 말아라. 이런 건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은 있긴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가 뭐 고지혈증 환자가 아니더라도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내장류는 정말 안 먹는 게 좋아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사진을 봤을 때 정말 내 몸에 이렇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르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곱창류에는 이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내가 최소한으로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지방산이에요. 트랜스지방이 많이 든 식품들 보시면 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게 많죠. 불고기, 피자, 머핀, 케이크, 이제 그렇게 치킨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유는 마가린이나 쇼트닝 같은 그런 경화유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요즘은 좋은 버터로 만든 그런 재료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빵값이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화유가 아직도 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간 음식들이 문제고 또 이렇게 높은 온도로 오랜 시간 처리된 그런 기름들이 이런 트랜스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상승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HDL을 심지어 낮추고 LDL 콜레스테롤을 올리기 때문에 이 트랜스 지방산은 사실 되도록이면 안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들어보신 포화지방산, 뭐 나쁘다 이렇게 얘기 들어보셨죠? 포화지방산이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식사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린 그런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뭐 먹냐 안 먹냐보다 이 포화지방산을 먹느냐가 더 중요한 건데요. 이 총 에너지 섭취에서 이 포화지방산의 비율을 낮추면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성인의 경우는 한 7% 이내로 유지를 하라고 하는데 어떤 음식들이 많이 들어있느냐. 뭐 보시면 이제 햄버거, 뭐 피자, 그다음에 이제 튀긴 뭐 치킨, 감자, 뭐 베이컨 튀긴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초콜릿, 과자들, 뭐 도너츠, 햄버거 뭐 이런 류의 쿠키 이렇게 있고 또 우리 한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 삼겹살에도 포화지방산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자, 어떤 분들은 이제 햄버거 얘기를 하면 햄버거는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다 들어가 있는 완전식품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집에서 만든 햄버거와 이 패스트푸드점에서 먹는 햄버거는 다릅니다. 예, 집에서 이제 좋은 재료로 만든 햄버거는 괜찮지만 우리가 이제 패스트푸드 같은 데서는 우리가 아주 좋은 고기를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부드러운 식감이나 이런 것들에서 많은 게 들어가요. 그럴 때 이제 좀 부적절한 지방 성분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었을 때 또 튀긴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이런 포화지방산을 많이 섭취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런 음식은 최대한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근데 포화지방산을 그럼 총 에너지 섭취량의 뭐 7% 이내로 해라.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가장 좀 우리가 생활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이제 뭐 과자 껍질 뒷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양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얼마나 들어있는지죠. 그래서 일일 영양 성분에 대한 이런 기준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권장량이 15g을 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퍼센트 같은 걸 보면서 이게 어느 정도 들어있고 내가 이거를 뭐 한 봉지를 먹으면 하루를 다 채우겠구나. 이런 개념을 우리가 좀 갖고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런 걸 좀 생활화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고기를 선택할 때 우리가 특히 고령 환자들에서 제가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먹는 건 좋은데 소고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방이 많은 등심 부위보다는 좀 안심 그리고 돼지고기를 고를 때도 이런 삼겹살보다는 목살이나 뒷다리살 같은 이런 좀 기름기가 적은 돼지고기를 먹는 게 좋겠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포화지방산 대신에 불포화지방산을 먹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포화지방산은 뭐고 이제 뭔지 설명을 드렸고 최대한 적게 먹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불포화지방산이라는 건 뭔가 이게 이제 단일 불포화지방산이라는 것 여러분들 많이 아시듯 올리브유, 그러니까 올리브, 그다음에 아보카도에 많이 들어있고요. 이런 견과류에도 단일 불포화지방산이 있습니다. 자, 다가 불포화지방산이 많이들 좋아하시는 그 오메가3, 6고요. 보시다시피 뭐 등푸른 생선, 연어 같은데 그리고 견과류에도 꽤 많이 함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이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음식이고 포화지방산을 불포화지방산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화지방산을 불포화지방산으로 대체해서 먹었을 때 총 콜레스테롤이나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되는 효과를 보였는데 여기서 이제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그럼 오메가3계, 뭐 다가 불포화 지방산이 좋구나. 이걸 많이 먹어야지 라고도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뭐 영양제로도 많이 섭취를 하시는데 사실 이거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콜레스테롤 농도가 떨어진다 이런 건 아닙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대신에 이 포화 지방산을 대체해서 우리가 지방을 적절하게 똑똑하게 먹는 게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는데 유익하다 해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라면 우리가 뭐 버터를 먹을 때 그거를 올리브유로 대체를 한다든가 삼겹살을 구워 먹는 대신에 등푸른 생선을 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또 탄수화물을 얘기하고 식이섬유를 얘기하느냐.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칼로리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너지 섭취량의 한 65% 이내로는 제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과잉 에너지 상태가 되면 안 되고요. 또 이 식이섬유 섭취가 굉장히 중요해요. 식이섬유 섭취 중에서도 이 수용성 식이섬유를 선택을 하는 게 LDL 콜레스테롤 감소에 효과적인데 그 이유는 이 콜레스테롤을 장내에서 흡수하는 것을 방해를 하기도 하고 또 간에서 합성하는 것을 억제해 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 관리를 위해서 이 식이섬유 섭취량이 한 1일 25g 정도 이상 될 수 있게 섭취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 수용성 식이섬유는 주로 뭐 과일, 해조류, 뭐 채소, 곡물 이런 데 풍부하고요. 보시다시피 뭐 사과, 당근, 브로콜리, 콩 종류, 그 다음에 해조류 이런 거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지금 식탁에 적절하게 올라와 있는지 얼마나 내가 다채롭게 먹고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조심한다고 해서 과연 좋을까? 자,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이면 LDL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근거는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산을 적게 먹는 것이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고콜레스테롤인 경우에 콜레스테롤의 과다 섭취를 이제 주의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게 무조건 기름기를 안 먹는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방을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데 그 지방을 좀 똑똑하게 적절하게 먹자.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에 대한 얘기를 좀 장황하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중성지방 혈증이에요. 사실 이제 두 개가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좀 다르게 접근할 부분이 있어서 굳이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앞서 고콜레스테롤 혈증 같은 경우는 동맥경화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드렸고 또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좀 하는 일이 또 달라요. 중성지방이 체내에 많아지게 되면은 이제 혈액 내에 유리지방산이라는 게 많아지고 이런 게 이제 간에 이렇게 침착이 됩니다. 간에 이렇게 지방 형태로 침착이 돼서 지방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원인이 되고요. 우리가 술을 많이 마셨을 때 이런 뭐 췌장염이 생길 수 있다 알고 계실 텐데 이 고중성지방 혈증이 정상이 이제 150mg/dL 이하인데요. 한 500이 넘는 굉장히 높은 경우에는 이런 급성 췌장염 위험이 있어서 그때는 약물 치료를 합니다. 또 콜레스테롤보다는 당연히 덜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지방대사 이상을 갖고 오기 때문에 동맥경화증에도 굉장히 기여를 한다. 이렇게 중성지방 하는 일들은 이렇게 있는데요. 중성지방이 아까 거의 이제 식사로 많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사로 들어오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콜레스테롤은 이 간에서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는데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150이 이하가 정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한 200, 250, 뭐 300 이렇게 나와도 처음부터 약물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환자에게 좀 식습관을 바꾸고 뭐 이런 술을 덜 먹게 하고 체중을 감량시키고 하면은 약물의 도움 없이도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중성지방 혈증이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생활요법으로는 비슷하죠.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중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지방을 똑똑하게 먹느냐, 그리고 탄수화물과 식이섬유를 어떻게 먹을지, 그리고 이 중성지방 혈증에는 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을 하면은 사실 콜레스테롤 수치에 크게 영향을 못 미쳤어요. 아까 10kg를 빼도 LDL이 아닌 전체 콜레스테롤 한 10,
떨어질까 말까 했는데 이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체중 감량을 하면은 이 혈청 지질 대사에 영향을 줘서 이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1kg 감소하면 뭐 중성지방이 이 정도 떨어져요. 그래서 체중을 내 몸무게, 특히 이제 과체중이 비만인 사람이 한 5에서 10% 정도 감소를 하면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훨씬 더 그 효과가 크고요.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중성지방 수치가 150에서 200인 사람은 체중이 한 5% 정도. 그래서 200이 넘는다. 그러면 체중이 한 5에서 10% 정도 감량하도록 권고를 하고, 사실 이게 말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체중 감량이 그만큼 중성지방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 계속 말씀드렸죠. 똑똑하게 지방을 먹자. 그래서 지방 섭취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이런 탄수화물 섭취 증가가 아까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보통 이제 이 중성지방이 높은 분들이 젊은 남자분들, 좀 체격이 있고 술도 많이 먹고 기름기 있는 거 많이 먹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중성지방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 저 고기 끊고 올게요.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이 고기 끊고 나서 밥, 면 더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밥이나 면을 더 먹으면 그 탄수화물이 몸에서 중성지방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니까 탄수화물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가 증가하면 혈청 중성지방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은 에너지 전체 섭취량의 한 15에서 30% 정도 섭취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까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산 대신에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먹자고 얘기를 드렸죠. 특히 이제 중성 지방에 좀 더 유익한 거는 오메가3계 불포화 지방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오메가3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좀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오메가3가 언젠가부터 이제 고지혈증의 치료제를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뭐 정말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높아서 약을 처방한다거나 했을 때 약을 안 먹고 대신 오메가3를 두세 달 먹고 와서 검사해 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오메가3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메가3는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미미해요. 대신에 오히려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효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간에서 이런 중성지방 합성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걸 정말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냐, 그거에 대한 임상적인 근거는 사실 부족해서 우리가 고중성지방 혈증의 약물 치료가 필요할 때도 이게 1차 약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가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메가3 보충제를 내가 먹고 싶다 하면은 우리가 콜레스테롤보다는 오히려 중성지방이 높은 분들은 제가 먹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모든 영양 성분이 그렇지만 이 알약으로 먹는 것보다는 음식으로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거는 결국 뭐 보시다시피 연어, 뭐 등푸른 생선 이런 걸 먹고, 요즘 많이 좋아하시는 들기름이 오메가3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섭취하면서 내가 오메가3를 먹는다. 그래서 고지혈증은 좀 우리가 무조건 오메가3가 치료제는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탄수화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콜레스테롤보다 중성지방이 역시 탄수화물의 효과가 더 좋아요. 이 저탄수화물 섭취가 저지방 섭취보다 이 혈청 중성지방 감소가 크다고 아까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요.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의 에너지 적정 비율이 한 55에서 65% 이렇게 제시가 되고, 당연히 당류를 많이 먹는 것도 증가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2020년도 국민 건강 통계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역시 탄수화물 비율이 높습니다. 탄수화물 비율이 한 60% 정도 되고, 단백질이 16%, 그다음에 지방이 24%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여행 온 외국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고기를 잔뜩 먹어요. 갈비 같은 걸 잔뜩 먹고 그 다음에 또 밥에다가 된장찌개를 먹는다든가 냉면을 먹는다든가 이런 식의 식사를 한 번 더 하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식사가 어쩔 수 없죠. 우리나라는 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반찬을 먹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탄수화물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지지혈증 관리에 있어서 지방 섭취뿐만이 아니라 탄수화물의 섭취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이제 먹을 때는 당연히 먹죠. 그래서 통곡물 형태로 먹는 게 좋다. 요새 강조를 많이 되는 거예요. 통곡물이라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곡물에 먹을 수 없는 채소 부분만 제거를 하고 이 겉에 겨나 배유, 외화 부분을 도정하지 않은 상태로 섭취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흰쌀, 흰 밀가루 같은 경우 다 도정을 하고 안에 그 에너지원만 남아 있는 거고, 이 겨나 배유, 배화 부분에 어떤 좋은 성분들, 뭐 비타민이나 미네랄, 식이섬유 같은 거를 다 빼고 에너지만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다 같이 먹는, 그래서 현미를 많이 먹고, 뭐 통밀, 보리, 메밀, 귀리, 호밀 같은 거, 이런 것을 이제 섭취를 하는 걸 강조하고, 또 요새 이 삼시세끼 때문에 이 오븐도미를 많이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댓글에도 오븐도미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 오븐도미라는 거는 이 겨의 50%를 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백미보다는 식감도 좋고, 또 현미보다, 이게 죄송해요, 현미보다 식감이 좋고 백미보다는 영양 성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오븐도미 같은 것을 요새 또 많이 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비율이 우리나라는 높잖아요, 식사 비율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곡물의 형태로 섭취를 하는 것이 좋겠다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성지방이 높은 분들, 아까 말씀드린 좀 약간 체격이 있고 고기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술은 이 중성지방 생성을 증가시키고 또 분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알코올 그 자체가 또 높은 칼로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로 음료수 같은 경우는 제로 칼로리가 맞는데, 제로 소주는 제로 칼로리가 아닙니다. 상당히 칼로리가 높아요. 그래서 알코올 자체가 칼로리가 많고, 이런 과도한 칼로리가 계속 강조드렸지만 이 중성지방으로 몸에 저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술은 뭐 하루 한두 잔 이내로 제한하고, 고지혈증, 특히 중성지방이 높다면 가급적 금주를 하실 것을 권고하고요. 실제로 중성지방이 높은 남자분들, 술을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은 횟수를 많이 줄이고 양을 줄이면 굳이 약물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도 수치가 낮아지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런 술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고지혈증을 관리를 위한 거는 결국 어떤 한 가지 음식이 뭐 좋다, 이걸 먹으면 해결된다, 이거를 안 먹으면 해결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내가 식사 패턴을 만드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대시 식사라는 거, 혈압에 좋은 식사를 말씀드렸고, 또 지중해식 식사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권장이 돼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이제 어떤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거죠. 뭐 단백질, 뭐 야채, 탄수화물, 지방, 적절한 비율로 균형이 잡혀야 되고, 곡물을 먹는다면 통곡류를 선택하고, 우리가 채소, 과일, 특히 콩, 견과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먹자. 이런 식사 패턴이 중요해서 내가 어떤 한 가지 음식을 잘 먹고 한 가지 음식을 조심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위험한데요. 지중해식 식사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지난번에 대시를 말씀드렸으니까 이번 시간에 지중해식 식단을 보여드리면, 뭐 이제 지중해 지역의 사람들이 보니까 이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먹길래 이런 거에 대한 이 식단에 관심이 갖게 되겠죠. 그래서 맵기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채소 많이 먹고, 과일도 먹고, 특히 견과류 같은 거,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올리브가 많이 나니까 올리브유를 많이 먹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뭐 이웃나라나 프랑스 같은 곳에 이제 뭐 버터를 많이 먹는 대신에 여기는 올리브유를 많이 먹는 게 특징이었고요. 생선, 해산물 같은 게 풍부하니까 이 지역에서 이런 걸 많이 먹었고, 기름기가 많은 육류, 당류는 최소한으로 섭취하고, 대신에 가금류, 닭, 오리 같은 거, 달걀, 치즈, 요거트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이런 형태의 식단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는 정제 곡물을 통곡물로 먹고, 지방은 불포화 지방을 이제 올리고 포화 지방을 낮추는 이런 형태의 식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생선을 주위에 구워서 먹고, 샐러드를 준비해서 올리브유를 드레싱을 충분히 먹고, 또 견과류나 과일, 뭐 통곡물, 요거트 이런 거를 먹고, 또 흰고기, 닭고기를 먹어라, 이건데, 사실 우리나라 식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기 먹고 이렇게 밥 먹는 이런 문화에서는 이게 생선구이와 야채만 먹는다, 고기와 야채만 먹는다, 이런 개념이 사실 좀 낯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식으로 변형을 했을 때는 우리가 생선구이 같은 거를 좀 잡곡밥이랑 먹어주고, 또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들기름으로 좀 대체를 해서 쓸 수가 있고,
나물류 같은 거를 많이 먹어준다. 근데 주의할 건 이제 간식류로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빵이나 뭐 떡 같은 거 이제 이런 거 간식으로 많이들 드시는데 아직 익숙지는 않은 음식이지만 견과류나 뭐 특히 베리류가 많이 들어간 이제 과일 종류들 그리고 이제 요거트 같은 거 이런 거를 내가 아침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 좀 먹어준다 하면 우리가 충분히 생활 속에서도 이런 지중해식 식단이라는 걸 실천을 해볼 수 있으니까 고지혈증 예방을 위해서 이런 식단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에 대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길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결국에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 관리에 있어서는 이제 식이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운동을 말씀을 드리면 운동은 이제 물론 유산소 운동, 그다음에 근력 운동, 이렇게 스트레칭 운동 다 같이 하는 게 다 중요한데요. 그리고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 관리에 있어서는 유산소 운동을 좀 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유산소 운동이라는 게 뭐 중성지방을 감소시키고 또 LDL 콜레스테롤도 감소시키고 또 좋은 콜레스테롤은 HDL을 어느 정도 높여주고 하는 효과도 있고 가장 중요한 효과로는 이 체중을 유지시키거나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 관리에 되게 유산소 운동을 강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유산소 운동 효과라는 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실제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고지혈증을 진단을 받아서 약을 처방받았는데 나는 인정할 수 없다. 한번 내가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분들 있죠.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주 뭐 3에서 5회 정도 유산소 운동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걸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나 떨어지느냐. 미국 심장학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HDL 콜레스테롤은 한 1에서 2 증가를 시키고 중성지방은 4에서 10이 좀 나아요, 그나마.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 한 3에서 4 정도 떨어진다. 네, 굉장히 좀 운동을 했을 때 그 힘듦에 비해서는 사실 보면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이 효과가 낮기는 느껴지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체중을 엄청나게 빼거나 운동을 많이 했을 때 내 기대보다 즉 약을 안 먹을 정도로 이런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개선되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실망하신 경험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운동을 안 해야 되느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결국 이 고지혈증 관리의 목표는 수치를 떨어뜨린다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 수치 하나하나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인 목표는 심근경색, 뇌졸중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예방이 주 목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운동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운동을 해서 우리가 고지혈증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체중이나 체지방 감소 효과예요. 역시나. 그리고 그 외에도 혈압이 안정되고 인슐린 민감도도 좋아지고 자율신경계도 안정이 되고 염증 지표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심폐기능, 심근기능, 혈관에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효과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운동 하나만으로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할 수는 없다 하는 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에서 운동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앞서 고혈압 시간에도 얘기를 했듯이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너무 한 가지만 집중하지 마시고 유산소 운동을 주 3에서 5회 정도 정말 열심히 해서 한 5일 이상 정도 해보시고 또 근력 운동도 반드시 섞어서 하고 마지막 운동 마무리로 스트레칭까지 하시면 굉장히 좋은 운동 처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드렸는데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음식을 피한다, 한 가지 음식을 많이 먹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고혈압이든 고지혈증이든 결국 관리를 해서 나중에 그런 치명적인 혈관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평소 내가 먹고 있던 식단들을 한번 돌아보고 얼마나 다채롭게, 얼마나 균형 있게 내가 식단을 조성해서 먹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운동하고 있는가 한 번쯤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떤 질문 사항 있으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다님이 질문하셨어요. 10kg 이상 체중 감량했지만
네, LDL 수치가 떨어지지 않네요. 저도 정말 이럴 때는 안타까워요. 네, 환자분들이 정말 열심히 운동하시고 해서 체중 한 진짜 10kg를 빼고 오셨는데 LDL 수치가 거의 미동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열심히 해서 안 되는 부분은 조상 탓이라고 말씀드렸죠. 유전적인 부분 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체중 감량과 뭐 운동을 했는데도 안 떨어진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체중 감량 운동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정 안 되는 부분은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내가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선생님은 주로 점심 메뉴로 어떤 걸 드시나요? 네, 저는 이게 거의 진료라는 게 하루 종일 앉아있기 때문에 아침을 좀 많이 먹고 가면은 점심은 하루 종일 앉아 있어서 별로 입맛이 없긴 한데요. 점심 때 식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 끼를 다 먹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고정관념이거든요. 예, 세 끼를 다 먹는다.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점심 때는 좀 가볍게. 저는 좀 탄수화물 비율을 많이 낮추려고 해요. 예, 그래서 탄수화물 비율을 낮추고, 되도록이면 좀 단백질하고 야채 중심으로 먹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보겠습니다. LDL 수치 192에서 약 안 먹고 130까지 떨어뜨렸어요. 일시적인 걸까요? 사실 제가 약을 처방하고 고지혈증을 진단을 할 때도 한 번 검사 결과 갖고 판단을 하지는 않아요. 그 몇 년 동안의 이렇게 추이들을 좀 보거든요. 특히 젊은 분들은 정말 이 시기에 따라서 확확 바뀌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일지 아닐지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고지혈증이다라고 하는 게 한 번 내가 진단이 되고 거기서 벗어나고 평생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이게 나이에 따라서 점점 유병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지혈증을 내가 한번 높다고 알게 됐다 하면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하고 이 수치가 조절이 되고 있는지를 꾸준히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하우스님이 질문했습니다. LDL이 180, 그다음에 HDL이 110 이렇게 피검사 결과 나왔는데 꼭 고지혈증 약을 먹어야 되나요? 중성지방은 50이고요. 사실 굉장히 좀 드문 결과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HDL이 정말 100 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HDL을 막 높을수록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결국 LDL 콜레스테롤일 것 같아요. 그래서 LDL이 180이다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20대에 아주 비만한 환자가 LDL이 180이면 우선은 식이, 체중을 좀 더 관리하도록 해서 지켜보고요. 하지만 뭐 고혈압 약을 드시고 있다. 그러니까 이 콜레스테롤 조절 수치가 모든 사람들에서 동일한 기준이 아니거든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이냐, 담배를 피냐, 뭐 혈압이 있는가, 내가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조절 기준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180이라는 숫자만 보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텐데 만약에 고혈압이 있고 남자분이고 한 50세 정도다? 그럼 먹어야 되는 수치는 맞습니다. 배제크 님도 저도 식단 조절로 170에서 130으로 낮췄어요. 이게 총 콜레스테롤인지 LDL 콜레스테롤인지 명확하지는 않은데 이 식단 조절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시간을 내서 생활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일도 없겠죠. 그래서 생활요법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생활요법을 하면서 결국 나이에 따라 좀 올라가면 그때는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문경님 질문 주셨는데요. 고지혈증이 134 나는데 약 먹어야 되나요? 이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여자 50세 분이고 건강검진 처음입니다. 아마 LDL 콜레스테롤 134가 나왔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 여자분이고 50세에 나라는 게 중요해요. 사실 이 고지혈증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폐경 전후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정말 한 50세 정도를 이제 넘어갈 때 그때 한 해 한 해 수치가 확확 바뀌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처음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내년 수치를 한번 보시고 아니면은 뭐 6개월 정도 있다가 한번 수치를 봐서 또 LDL 콜레스테롤 변화가 어떤지 사실 이때가 굉장히 변화가 많은 시기여서 좀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지 처음부터 바로 약을 드시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지민성님, 저도 운동을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사실 운동은 저도 맨날 환자분들하고 얘기하는데 저도 운동을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운동이라는 거는 강제성을 두고 해야 됩니다. 오늘 너무너무 뭐 날이 좋다, 내가 기분이 좋아서 운동할 맛 난다 이런 분들은 없고요. 다들 바쁘지만 어떻게든 시간을 짜내고 강제성을 두고 뭐 어렵게 뭐 예약을 하고 취소가 안 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헬스 같은 것도
저는 이렇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짧게 끊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안 가면 하루에 얼마지? 아깝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강제성을 두고 가게 되는 거니까 한번 제 말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송혜 엄마님, 고지혈증약 처방받아 복용 중인데 폴리코사놀이 HDL을 높여준다고 해서 복용해볼까 하는데 처방받은 약이랑 함께 복용 가능할까요? 네, 그래서 고지혈증약을 처방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오메가3도 그렇고 이런 폴리코사놀도 그렇고 많이들 복용을 하고 오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치료제라고 하지 않고 이제 보조제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보조적인 건강식품의 경우에는 효과도 좀 미미하지만 그만큼 또 부작용도 미미하죠. 그래서 너무 과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처방받은 약과 한번 같이 복용해 보시고 내가 좋다고 느끼면 계속 복용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미나니안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고지혈 중성지방이 높고 간이 굳는 느낌, 극심한 피로감 느낀다고 하셨어요. 고지혈증 중성지방이 원인일까요? 여자분이고 60대시고 그래서 고지혈증인데 사실 콜레스테롤 많이 높지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 흔치는 않은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좀 체중 관리를 해보시는 게 좋고 우선은 그다음에 간이 굳는 느낌은 좀 주관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로감을 느끼신다면 우리가 중성지방이 높은 분들 중에서 좀 지방간이 심하고 이 지방간이 심한 게 오래 지속돼서 간 수치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 수치가 올랐다는 즉 간 기능이 떨어졌다는 건데 뭐 이런 걸로도 피로감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간 수치도 같이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 될 거야 오짜님 질문 주세요. 오메가3도 처방받을 수 있나요? 보험 적용 되나요? 네, 제가 이제 모든 고지혈증 강의, 뭐 약물이든 이렇게 생활요법에 강의를 하고 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오메가3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오메가3를 좋아하는데요. 이 중성지방이 많이 높은 경우에는 보험 적용 급여로 해서 처방을 받을 수는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1차 약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피브레이트 제제라는 게 고중성지방의 치료제 1차 약제고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스타틴이 1차 약제이기 때문에 오메가3가 처방이 되냐 안 되냐는 사실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헬로비너스님, 고지혈증 약과 오메가3. 맞아요. 이렇게 오메가3 정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드시면서 저는, 오메가3를 이제 고지혈증이 어떤 치료가 필요한, 약물 치료가 필요한 그 전 단계에서는 복용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정말 이게 고지혈증 치료제를 복용해야 되는 정도의 상태다라고 하면 굳이 꼭 같이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고지혈증 유전력이 있는 경우 콜레스테롤 혈액 검사 얼마 주기로 한번 체크하는 게 좋을까요? 유전력이 있으면 사실은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 40대쯤에 많이 발병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혈압도 그렇고 고지혈 수치도 그렇고 내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좀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늦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호르몬 변화 때문인데 50대 폐경 이후라면은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진경님께서 중성지방은 낮고 HDL은 높고 LDL 수치가 높습니다. 이 경우에 약물 복용이 필요할까요? 여자분들이 이런 형태가 많아요. 특히 좀 마른 여자분들 중에서 중성지방은 낮고 또 LDL이 높은 경우 있는데 HDL을 그러니까 HDL은 이게 치료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HDL이 높으면 그냥 좋다는 거지 HDL이 낮기 때문에 이걸 치료제를 써서 HDL을 올리자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리고 LDL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수치가 높다고 해도 정말 이 치료가 필요하느냐 아니냐 어느 정도의 LDL 수치를 맞춰야 되느냐는 환자의 나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와 환자분 동반 질환력, 가족력을 보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헬스님께서 고지혈증약을 먹게 되면 코엔자임 Q10을 같이 먹으려는데 왜 그런 건가요? 물론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우리가 뭐 스타틴 같은 걸 먹게 됐을 때 그 근육통 같은 게 100명에 1명 정도 이렇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육통 같은 것을 막아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코엔자임 Q10을 같이 먹으라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필수는 아니고 오메가3처럼 이 코엔자임 Q10에 대한 것도 좀 임상적인 근거는 부족해요. 그래서 무조건 같이 먹어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저는 만약에 환자분이 근육통을 느꼈는데 이런 코엔자임 Q10 같은 걸 같이 먹고 좋았다라고 하면 계속 같이 복용하시라고 합니다. 미나니아께서 리피토 부작용은요. 그러니까 리피토라는 이제 아토바스타틴, 스타틴 제제입니다. 그래서 앞서 그 콜레스테롤의 1차 치료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세요. 이 콜레스테롤 약이 부작용에 대한 소문이 저는 제일 많은 약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많은 시간을 이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괜찮다, 환자를 안심시키는 데 보내는 것 같은데, 스타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알려진 대로 부작용이 그렇게 흔한 약은 아니고요. 또 모든 약은 이득이 많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틴을 처방하는 의사가 처방하는 이유는 부작용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심근경색이나 이 뇌경색 같은 질환은 생기면 너무 치명적이잖아요. 우리가 근육통은 나타났다 없어질 수 있고 리피트 스타틴을 먹어서 간 수치가 일시적으로 잠깐 올랐다 내려질 수는 있는데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은 한 번 오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타틴은 이런 대의적인 목표를 갖고 처방하는 약이지 이 부작용을 걱정해서 한다면 처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작용에 대한 걱정하지 마시고 또 저는 환자분들이 이런 부작용에 대한 거를 많이 찾아보시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담당 의사랑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염려가 되는지 그리고 그 설명을 듣고 약을 먹는다면 훨씬 더 약 수용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겨울님, 고지혈약도 평생 먹나요? 제가 10kg를 빼야 정상 몸무게인데 살 빼면 끊을 수 있나요? 앞서 이제 제가 이제 체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중성지방은 체중을 많이 빼면 약 중단하고 체중 유지를 잘하면 다시 안 오르는 경우 많이 있어서 아마 이 콜레스테롤 약 때문에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체중을 정말 10kg를 빼도 수치가 전혀 끄떡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콜레스테롤 혈증 때문에 약을 처방을 받으셨다면 이거는 체중과 상관없이 복용을 계속 하셔야 되고 모든 약이라는 게 한 번 먹어서 평생 먹는 게 아니에요. 이 질환 자체가 만성 질환이기 때문이에요. 고혈압이든 뭐 고지혈이든 당뇨든 간에 이것을 수치를 정상인처럼 만들어서 정상 수치로 만들어서 나중에 합병증을 없애려고 하는 게 목표지 내가 고지혈, 고혈압, 당뇨로부터 완벽히 자유로워지는 완치 상태가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약을 끊더라도 예를 들어 뭐 생활요법을 열심히 해서 약을 끊더라도 계속적으로 이걸 추적 검사를 해서 다시 오르지는 않는지 우리가 또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다른 위험 변수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계속적인 관리의 측면이고 약을 먹을 때는 이제 간에서 스타틴으로 인해서 콜레스테롤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저하되기 때문에 수치가 낮아지는 거라서 약을 끊으면 다시금 간 합성이 올라가서 수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나니아님, 아로틴을 드시나 봐요. 그래서 아로틴도 네, 스타틴 제제입니다. 아토바스타틴으로 추정이 되네요. 청솔모님께서 59세 남자분이고요. 3년 전에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이식 받았다고 하시고요. 당뇨약, 면역력 억제제, 크레스토 5mg 먹고 있는데 LDL 70 정도인데 더 낮춰야 될까요? 아마 이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을 정도의 이제 환자분이면 선생님께서 수치를 잘 조절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크레스토정은 5mg, 로스파스타틴 제일 낮은 용량인데 이걸로 만약에 아마 LDL 70 미만으로 조절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는 적절히 조절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많이들 강의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또 이제 우리가 고혈압, 고지혈에 이어서 당뇨 환자에 있어서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